트럼프의 평화위원회, 유엔 해체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트럼프는 세 가지 폭탄 선언을 동시에 터뜨렸습니다. 첫째, 유엔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둘째, 국방예산 70% 증액으로 2200조 원 규모 달성. 셋째, 평화위원회라는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로 유엔 사실상 대체. 도대체 트럼프는 무엇을 노리는 걸까요? 이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트 1. 트럼프의 3단계 전략. 먼저 트럼프의 전략을 3단계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국제기구 대탈퇴. 1월 7일 트럼프는 66개 국제기구 탈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유엔 산하기구만 31곳, 유엔 기후변화협약, 유엔 민주주의기금, 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주로 기후, 평화, 인권 관련 단체들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이들 기구 참여가 미국 이익에 반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더 직설적이죠. 수십억 달러 세금이 외국 이익단체로 흘러가던 시대는 끝났다. 실제로 트럼프는 유엔 정규 예산 22%를 차지하는 분담금 37억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인력 구조 조정에 돌입했습니다. 2단계 국방비 대증액. 같은 날 국방 예산을 1300조 원에서 2200조 원으로 약 70% 증액 발표. 1000조국 미국이 2000조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드림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주 위성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돔, 미래형 무기 장착, 황금 함대 구축이 목표죠. 재원은 다른 나라에서 오는 막대한 관세 수입입니다. 국제기구 절약금과 관세로 군사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3단계 평화위원회, 유엔을 대체하려는가? 1월 16일 트럼프는 평화위원회 구상을 발표합니다. 표면적으론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 감독. 하지만 헌장 초안을 보면 의도가 명확합니다. 너무 자주 실패한 접근법과 제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더 민첩하고 효과적인 국제평화구축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상 유엔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파트 2. 평화위원회의 실체. 이 평화위원회는 어떤 조직일까요? 간략히 정리하면 성격 가자지구 재건을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헌장 초안에는 전 세계 분쟁 해결이 목표로 명시됨. 특징. 복잡한 유엔 절차 대신 미국이 주도하고 멤버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 협의체. 참가국 헝가리, 이탈리아, 베트남 등이 수락 의사를 보였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같은 권위주의 국가도 초청. 유엔 안보리 패싱 의도. 트럼프는 약 60개국의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초청의 성격입니다. 형식은 정중하지만 거부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하자 트럼프는 즉각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상임이사국 되려면 최소 1조 5천억 원 지원 필요. 일반 회원국 임기는 3년. 유엔과 달리 보편적 대표성이나 안전장치 없이 철저히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트럼프 초청장을 공개하며 이 조직이 제시된 권한을 훨씬 뛰어넘어 범위와 권위를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합류에 긍정적입니다.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는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파트 3. 트럼프의 진짜 목적. 왜 이런 급진적 변화를 추진할까요? 첫째, 유엔 체제에 대한 근본적 불신. 트럼프는 유엔을 비효율적이고 미국 이익에 반하는 조직으로 봅니다. 복잡한 절차, 느린 의사결정, 미국은 돈만 대고 주도권은 없다는 불만이죠. 둘째, 거래적 외교의 극대화. 평화위원회는 트럼프의 딜의 예술을 국제무대에 적용한 것입니다. 참여국이 대가를 치르고 보상받는 구조. 복잡한 국제법이나 인권, 민주주의 같은 가치가 아닌 순수 이익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하드파워 중심주의. 트럼프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소프트 파워보다 실질적 물리력이 중요하다. 국방비 대증액이 이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공습,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마두로 생포 등 실제 군사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2차 대전 이후 국제질서 재편.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1945년 이후 형성된 국제협력 규범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직접 해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파트 4. 실현 가능성 분석. 이 계획은 실현 가능할까요? 가능성 있는 부분. 미국의 압도적 영향력,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 군사대국. 관세와 경제 제재로 타국 압박 가능. 기존 체제의 한계, 유엔은 실제로 비효율성 문제 존재.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때문에 중요 결정 불가한 경우 많음. 일부 국가들의 호응, 헝가리, 벨라루스,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 이미 긍정적 반응. 한계와 문제점. 법적 정당성 부족, 국제법이나 조약에 근거 없는 느슨한 협의체. 법적 구속력 없음. 지속 가능성 의문. 트럼프 개인 의지에 크게 의존. 정권 교체 시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높음. 동맹국들의 반발, 전통 우방국들도 쉽게 따라오지 않을 것. 프랑스 이미 거부, 독일과 캐나다도 신중. 중국의 애매한 반응, 초청받았다고만 밝혔을 뿐 수락 여부 미언급. 중국 없이 실효성 있는 국제기구 만들기 어려움. 파트 5. 한국의 위기, 코리아 패싱과 대북 제재 붕괴. 거부할 수 없는 초청. 한국 정부도 트럼프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초청받았고 어떤 국가들이 참여할지 종합적으로 봐야 참여 여부 판단 가능할 듯하다며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프랑스 사례를 기억하시나요? 마크롱이 거부하자 트럼프는 즉각 200% 관세 폭탄 예고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한다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에 보복 관세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여,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 김정은도 초청받았나? 북한 김정은도 초청장을 받았을까요? 블룸버그 공개 명단엔 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취임 이후 계속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 여러 차례 언급했죠. 둘째, 실제 소통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NK뉴스는 트럼프가 뉴욕 채널로 김정은에게 친서 전달 시도했다고 보도. 북한 외교관들이 수령 거부했다지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며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외교가에선 4월 베이징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회담이 7년 만에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서. 백악관은 평화위원회 초대 멤버에 한국과 북한 포함되냐는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첫 번째 위기, 30년 제재 체제의 붕괴. 트럼프가 평화위원회로 김정은과 직접 협상한다면 한국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대북 제재 레짐 붕괴입니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중심으로 촘촘한 대북 제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이후 수십 차례 결의안 채택, 무기 금수, 석유 수출 제한, 금융거래 차단, 해외 노동자 송환.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평화위원회는 유엔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느슨한 협의체일 뿐이죠. 트럼프가 이 위원회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합의했다. 북한은 이제 우리 친구다라고 선언한다면 유엔 제재는 유명무실해집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제재 완화 주장해왔고 트럼프가 길을 열면 기다렸다는 듯 제재를 무력화할 겁니다. 30년간 쌓아온 압박 수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 코리아 패싱의 현실화. 평화위원회 헌장 초안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자 분쟁 해결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 분쟁 중재까지 역할 확대할 것. 트럼프는 스스로를 8개 전쟁을 끝낸 대통령이라 자랑합니다. 다음 타깃으로 한반도를 선택한다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다보스나 베이징, 어느 화려한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합의했습니다라고 선언하죠. 그 테이블에 한국은 없습니다. 협상 내용, 북한은 ICBM 개발 중단, 미국 본토 위협 안함.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 단계적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 제재 완화,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그건 영내 문제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트럼프는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여 안 하면 트럼프 보복 관세, 한미동맹 흔들림, 무엇보다 북핵 문제 논의 핵심 무대에서 완전 배제. 미국과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속수무책 지켜봐야 함. 참여하면 기존 유엔 중심 외교 노선과 충돌,
중국 관계 악화 가능.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했다고 우리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음. 평화위원회에 북한 포함되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침묵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을 건너뛰고 이 위원회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다면 한국은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입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가장 어려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트 6. 한국의 대처 방안.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다목적 외교, 평화위원회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우리의 지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가입 고려. 2. 독자적 억제력 강화, 미국의 국방비 증액에 맞춰 우리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함. 3. 한미일 다자 외교 병행, 트럼프의 거래적 외교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카드 반도체, 에너지 협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전략적 모호성 유지, 단기. 당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피하며 진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검토 중이라는 현 입장이 적절합니다. 2. 조건부 참여 전략 중기. 참여한다면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한국이 주도권 보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 북한 참여 시 한국의 사전 동의 필수. 3. 해징 전략. 평화위원회 참여하더라도 유엔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 양쪽 채널 모두 활용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4. 동맹국과의 공조 강화. 일본, 호주 등 가치 공유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 혼자선 트럼프 압박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5.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미국 일방주의가 강화될수록 한국의 독자적 안보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장기 과제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6. 경제적 레버리지 확보.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등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교적 협상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클로징. 트럼프의 평화위원회 구상은 단순한 외교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80년간 유지된 국제 질서의 근본적 재편 시도입니다. 성공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한국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변도가 아닌 더 균형 잡힌, 더 자주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할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전략적 사고, 그리고 장기적 안목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